청주시 복지재단의 강신옥 상임이사님 나오셨습니다. 건국대학교의 김원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수원시정연구원의 최석환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충북경제사회연구원의 이두영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또 오늘 공동 주최 기관이기도 한데요. 충북발전연구원의 충북미래기획센터 정선철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 4시 1분에는 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최대한으로 시간을 좀 맞춰볼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주신 토론자 선생님들께서는 7분 이내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난 후에 플로어에 계시는 분들께도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표자 선생님 노근호 단장님께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원시정연구원에서 나오신 최석환 연구위원님께서 별도로 토론자이시지만은 거의 발제자 수준에 못지않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8분의 시간을 드리기로 했고요. 여기 앞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잠시 플로어에 내려가셔서 최석환 연구위원님 발표를 들으시고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토론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깐 밑으로 내려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온 최석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번거롭게 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간략하게, 아무래도 제가 여기 온 목적이 수원시의 얘기를 조금 해드리는 게 가장 적합한 게 아닌가 싶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다시 토론 자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인구가 125만인데요. 외국인 노동자들로 인해서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하지만 자치적으로 경찰 이런 것도 자치경찰 같은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복지재정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리고 125만 도시지만 50만 정도의 도시에 거의 맞는 수준의 행정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나마 100만이 넘었다고 해서 제2부 시장제도, 그리고 수원시정연구원이라는 것을 기초지자체에서 줄 수 있다는 그 정도 혜택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의 핵심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지역이고요. 지역의 미래는 결국엔 지역 주민, 그리고 시민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민선 5기 때부터 지금 현재 연생시장님께서 그런 것을 계속 주창하시고 이에 관련된 시민참여 제도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다소곡지 측면에서 지금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요. 우선 주민자치에 설명하기 전에 우선 그럼 밑바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좋은시정위원회, 그러니까 정책 제안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간의 참여를 통해서 시정 약속 정책들을 진단하고요.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가 2010년부터 진행되고 있고, 청소년위원회도 그리고 청소년 예산학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 수립 측면에서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시민계획단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2030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고요. 그리고 마을계획단이라는 것도 분별로 수립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2013년과 2015년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민들 스스로 마을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마을 르네상스라는 브랜드를 활용해서 마을 만들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게는 500만원부터 많게는 2, 3천만원, 5천만원까지 지원을 해서 주민들 스스로 마을을 갖고 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지금 키워내고 있고요. 그리고 갈등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 배심원제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스스로 그런 갈등을 같이 참여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참여 정책의 기반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민자치에도 수원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주민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결정을 집행하는 그런 주민자치의 개념을 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에서는 읍면동 중심으로 한 교진자치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가 있는데요. 크게 살펴보면 여기는 이제 시군구 조례에 의해서 법적 근거가 있지만 여기는 특별법에 의해서 설정해야 되는 국정기구다 보니까 그런 위상이 좀 높습니다. 위촉권자도 읍면동장에서 시장구청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관계도 좀 동과 대등한 관계로 주민자치회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999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었고요. 2010년 11년부터 준비가 돼가지고 2013년도부터 주민자치회 시범 지역이 실시가 됐습니다. 이런 기본 모델은 보시다시피 시군구가 있고 읍면동 사무소와 주민자치회가 대등하게 협의하고 심의해나가고 별도의 그런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협력형 모델로 현재 지금 시범 읍면동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례는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이제 재건축될 때 이런 커뮤니티 위원회, 이런 주민 조직이 굉장히 큰 발언을 했고 그런 것들이 상당수 반영이 되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고요. 네, 시범 실시에 수원시를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서는 2개 지역이 있었습니다. 송죽동과 행궁동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됐고 2016년부터는 광교동이 최근에 또 1, 2동으로 분동이 됐는데 광교 1동이 시범사업 확대가 될 예정이어서 3개로 확대가 되고 추후에는 전면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진 성과를 보니 이런 민주적 참여 의식도 교량이 됐고요. 그리고 제한적이지만 주민들의 참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마을 만들기라는 것이 하나의 큰 기폭제도 됐고 경험도 돼서 이런 주민자치에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회의기치도 많이 됐고요. 신규 사업들도 많이 발굴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선정의 대표성과 전문성 이런 여러 가지 한계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 역량 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점차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원형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모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원시는 이런 주민자치회 설치의 기본 목적과 정부 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 단계적이고 차별적인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는 별도의 자치구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자치구 대신에 구별로 주민자치 연합회 기능을 좀 강화하는 부분, 그리고 이런 특별법의 근간을 유지하되 수원시 막강한 탄력성을 확보하는 부분, 그리고 다양한 재정 부분 확보하는 부분, 그리고 수원시가 강조하는 그런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으로 나눠서 기본 모형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마을 사업, 그런 마을 만들기라든지 여러 가지 마을 계획 수립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역할을 점차 확대해서 이런 주민자치에서 담당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주민 스스로 지역도 자원도 발굴하고 활성화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양한 주민 조직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주민 조직들 신을 활용해서 이런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돼서 주민센터와 협력해서 해나가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정부안과 수원시 혁신을 좀 적절히 활용해서 주민자치회 모형을 지금 현재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민주권 도시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요. 동네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직접 우리 동네의 삶의 질을 이렇게 비전을 마련하는 수원형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좀 실현해 나가는 부분인데요. 그 전략으로서는 한 4가지 정도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우선 주민주권 도시의 선언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수원형 주민자치의 필요성도 홍보하고, 그리고 이제 특별법 또는 지방자치법 등의 관련 보완들도 개정 요구를 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본조례, 지금 현재는 시범사업에 대한
시범주거에 대한 그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요. 아예 자체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 그 다음에 주민자치 운영 체계를 정비해 나가는 부분으로 점차 모형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는 시민자치대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역량이고 시민들의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시청 연구원에서 시민자치대학을 어떻게 구성할지 그리고 어떻게 교육시킬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2016년부터 아마 시범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시민자치대학과 연계해서 이런 주민자치의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 위원이 되시는 분들은 시민자치대학에서 일정 부분 어느 정도 교육을 이수해야지만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예, 여기 보시다시피 시민자치대학 연계가 있고, 그리고 특히 그런 위탁사무조례와 연계해서 그런 매뉴얼 개발한다든지 해서 위탁사무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주민자치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 부분인데요.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무슨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사업들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그걸 다시 또 지역에 환원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하는 부분도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의 협의기능료 인사의견 수렴 부분인데요. 동인사행정에서 일정 부분은 주민의견이 반영해서 인사를 주관한다든지, 그리고 주민자치의 연합회, 그러니까 여기는 자치구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행정부의 단위에서 주민자치의 연합회를 구성해서 서로 연계해서 서로 거버넌스 구조에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에 2015년까지 그런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조례, 자치역량 강화 교육에 대해서 지금 신경 쓰고 있고요. 앞으로는 지금 2016년도에 3개인데 2017년도에 12개, 2018년 정도에는 전면적으로 좀 확대해서 시민이 주도하는 그런 주민자치 그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간 계산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는데요. 예, 뭐 나중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그때도 보완해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우리 청주시에도 함의가 큰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돼서 나가야 할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셨던 것 같고요. 많은 분들 궁금하신 부분 많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플로어에 시간을 드리면 그때 질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체 그 행사 프로그램에 있는 대로 먼저 종합 토론에서 강신옥 상임이사님께서 오늘 발제 및 논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8분. 복지재단 강신옥입니다. 우선 지방자치 20년 충북의 선거와 미래 과제 중에서 소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몇 가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 교수님께서는 진정한 지방 분권이 되기 위해서는 7대 분야 15대의 과제를 제언하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사회복지 분야의 3번 과제와 4번 과제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는 것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8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토론문을 작성하면서 그동안 지방자치 20년의 성과 중에서 긍정적인 측면의 어떤 성과를 먼저 제가 제시를 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큰 난제를 몇 가지 제가 제시를 했는데, 긍정적인 성과는 제가 자료로 제시하고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표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제목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회복지가 가능한가, 이것을 제가 제목을 정한 것은 지방자치, 지방분권, 지방의 자율권을 부여받지 못하는 한은 지역의 특성에 입각한 그 사회복지는 가능할 수 없다라는 전제를 제가 역으로 이렇게 제가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의 필수적인 요건의 하나가 지방정부에 대한 자율권 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율권의 보장이 없는 지방정부는 본래의 의무를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자율권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서 정부 간의 신뢰와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적 분권화로 지방정부의 권한과 능력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최근의 사례로 지난 8월 11일 날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 사업에 대한 정부 추진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되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정비 대상 사업이 지자체가 고유하게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 사업 5,892개 사업 중에서 가운데에서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하고 중복성이 있다고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1,496개 사업이며 그거는 9,997억 원에 상당합니다. 그리고 정비 사업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그 정비 대상 서비스 대상자는 거의 650만 명이 이 대상에 포함되고 충북의 경우도 96개의 사업이 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중앙이나 지자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 또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자율적으로 지방정부가 유사중복 사업을 자체적으로 정렬하고 하는 것이지만은 내용적으로 볼 때는 반강제적인 정비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의 복지사업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할 때는 정부와 반드시 협의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갖다가 듣지 않을 경우에는 교부세를 깎겠다고 합니다. 중앙정부가. 그런 의미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시의 무상교복 사업, 그 다음에 무상산후조리원과 지금 한참 회자되고 있는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 사업이 지방 특성에 맞는 이 복지사업이었는데 이것이 반드시 중앙정부와 논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전국의 아마 지방자치 단체가 관심을 지금 갖고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 20년 동안에 긍정적인 측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표에 제시한 거에 의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중앙정부가 행하고 있는 복지사업과 지방정부가 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이 확연하게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는 건강, 의료나 고용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고 지자체 사업에는 거의가 생활지원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중앙정부가 해야 할 역할들이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지방자치 20년의 성과라고 한다면 중앙집권적인 어떤 복지사업에서 지역복지적인 사업으로의 전환이 큰 저는 긍정적인 성과를 보고 6가지 제가 긍정적인 성과를 말씀드렸지만 이건 자료로 대신하고 그 대신에 이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뭐냐 문제점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정책을 입안하고 아젠다를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그 정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부분이 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재정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지 포퓰리즘의 어떤 결과라고 보는데 국고보조 사업이 마련되면 정부에서 정책이 마련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고보조 사업을 정부는 밑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마련하고 그 정책에 대한 예산을 마련해서 지방에서 지방세로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최근 5년간에
그 매칭 지방비가 연평균 22.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지방정부의 재원 부담이 중앙에 비해서 너무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은 지금 허덕이고 있다는 거죠. 그 국고 사업별로 뚜렷한 기준도 없이 결정된 그 보조율은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을 나타내고요. 또 중앙정부의 정책 목표에 따라서 전국에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고보조 사업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충북, 보은에서 똑같은 서비스로 제공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중앙 국고보조금의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참여정부 지방분권화 정책이라는 2005년에 시행된 67개의 사회복지부문 국고보조 사업이 전부 지양으로 이양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또 지방재정의 그 부담률이 지금 정말 턱 밑을 차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돼야 되고요.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최근에 충청북도와 의회와 청주시 교육청이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무상교육 고용 문제입니다.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이게 그 누리 예산은 박근혜 정부 시작할 때 정부의 공약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누리관상이 1분 시간입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청 예산이 이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가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의 예산을 세우라고 하고 또 그거에 대한 감독권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교육청은 채권을 발행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촉구를 의회가 교육청에다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중앙정부에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일방적으로 이렇게 중앙정부가 예산을 세워서 내려보내면 지방과 중앙 간에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독자성이나 자립성이나 주민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중앙정부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고요. 이 복지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효율성이 아니라 불평등의 축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유사 중복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이 계속해서 내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는 주민이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의 몫으로 돌려야지 지역사회의 미래는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절절한 그런 말씀인데 아까 잠시 전에 1부 때 발표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헌법을 바꿔서 지방을 살리는 방법밖에는 없겠구나 생각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복지부문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다음은 건국대학교 김원식 교수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제학과 김원식입니다. 20년, 20주년 이렇게 10년이 됐답니다. 그동안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95년도에 처음 도입될 때도 당시에 사실은 서울자치제도 도입에 관련 논의가 많았었습니다. 시기상으로 전국적으로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논의가 있고 있었습니다만 시작이 됐고요. 그러나 문제는 이제 지금 20주년에 지급해서 우리가 사실상 이제 서울자치제를 평가하는데 부정적인 긍정적인 면이 같이 있다고 보고 긍정적인 면은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서 발전적인 비판적 평가를 좀 내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좋은 원리는 재정 자립이죠. 재정 자립에 기초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오히려
지방에서는 자립도가 떨어지는 그러한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 재정 문제는 정책과 직접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떨어진다는 의미는 지방자치제도의 그 독립적 운영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거꾸로 지방자치제가 도입이 되지만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치력이 이게 중앙에 예속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소위 이제 아까도 다른 말씀하셨지만 촉지 예산이라든지 국회의원들의 지방 정치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는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를 대표하는 그런 활동의 중심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방 정치가 죽는, 자치단체 정치가 죽는 그런 기현상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결국 지방자치가 해야 될 일을 국회의원들, 중앙정치가 다 하다 보니까 당연히 지방정치는 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고, 그것이 지역의 현안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지역 발전에 장애가 되는 문제가 발생된 것이라고 이렇게 전남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회적 비용을 많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선거에 대한 직접 비용 부담하고 있고, 재선거도 잦아지고 있죠. 지방의회 운영비도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자치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방선거에 따른 지역 간 주민 갈등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소위 이제 화합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러한 비용을 낳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지방자치 제도를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우리 구성원들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나치게 지방자치단체의 경영, 운영들이 지역 이기주의에 집착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토착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자치단체가 이제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부 인사에 대한 영입 혹은 더 쉽게 가져간다면 이미 타 지역에 나가 있는 지방 인재를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모으고 그들의 역량을 지역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지방자치에도 이점을 좀 극대화하는 모멘텀을 이제는 갖춰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들의 가장 큰 맹점은 뭐하니 자기의 스스로의 정치력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소위 미투 전략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 우리 지역도 해야 되고 다른 지역이 어떤 시설을 가지고 우리 지역도 가져야 되는 이런 미투 전략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나름대로 충분 나름대로의 성장 전략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지방 재정의 수익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구 유배 문제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또 거기에 따른 다양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당연히 지역의 교육과 밀접한 연계성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중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역 인재를 타 지역에 내보내는 그런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현상은 감지하지 않다고. 이것은 바로 이제 중국 지역의 그 교육 시스템이 중국 경제에 맞지 않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교육과 자치 간의 통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민복지 시스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연히 자치력이 있으면, 재정력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독자적인 복지 시스템을 구축을 하도록 허용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자치단체의 재정력이 자립도가 떨어진 상태 하에서 독자적인
복지 시스템이라든지 독자적인 경제 시스템을 갖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러한 그 재정력을 확보하면서 거기에 따른 복지, 독자적 복지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자치단체가 도입이 되게 되면 복지 시스템에 있어서 플레이어 페이, 그러니까 스스로 하든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일정한 기준을 요구하도록 자치단체 요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못할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그러한 복지 시스템, 그러니까 제도의 운영권을 넘기든지 그러니까 일단 지불을 해주는 거죠. 부담을 하고 넘기든지 본인이 스스로 하든지 하는 그러한 제도들이 도입이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플레이어 페이라는 그러한 기본 원리가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그러한 복지 갈등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좀 더 발전적인 전략으로서 해외 네트워크와의 연계성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방자치라는 의미는 하나의 독립적인 정책이라든지 또 독립적인 경제권을 갖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지역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우리 자치단체들 간의 이러한 협력 시스템을 서로 구축함으로써 이러한 것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상상적인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국 지역은 뭐 이를테면 이스라엘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네덜란드에 해보는 그런 지정학적 넓이를 가지고 있고요. 또 그만한 이러한 국가들, 뭐 스몰 강소국이죠. 강소국과 견줄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국제공항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좀 미래지향적인 지방자치 전략을 세울 수 있다면 충분히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하나의 경제 권력을 가진 자치적인 단체로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8분 1초 시간을 지켜주셔서 지방자치제도 운영의 기본 원리가 재정 자립에 있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고 또 지방의회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또 지방재정의 수익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특히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강신호 상임이사님 말씀에 따르면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복지 시스템 구축이 중앙정부에 의해서 좌절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또 하나의 생각해봐야 될 점이라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최석환 박사님 잠시 전에 대신합니다. 네 번째 이두영 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는 두 분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큰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소수창 교수님 말씀해주신 이제 과거에 이해창 총재가 제안한 이 연방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충북 같은 경우가 충청권 안에서도 예를 들면 대전 충남북하고 함께 모이면은 수적으로나 규모면에서 지금 열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남하고 같이 또 통합을 해서 연방제로 갔을 때 더더군다나 충북이 과연 그 지역 내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여전히 우리나라가 지금 영호남 수도권의 이 패권주의 속에서 계속 정치적인 의사결정,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충분한 논의와 대비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면 지역의 경제나 산업을 얘기할 때 시민 참여 부분들을 좀 간과하고 있는데 우리 노 박사님이 그 부분으로 강조 좀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충북이 속도 경제 실현을 위해서
많이 좀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정작 각 경제의 그 분야별로, 산업별로, 또 지역별로 얼마만큼 국민들 참여, 시민 참여도를 지금 중요시하고 가고 있냐는 부분은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4% 경제 실현이 그 경제인들만 좀 하는 것이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은 좀 분명히 문제가 있다 하는 좀 생각을 좀 지적을 합니다. 저는 이제는 그 지방분권을 저희가 외쳐온 게 한 15년 정도 지금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신행정수도라고 하는 이 세종시 건설을 통하고 그다음에 전국의 10개 혁신도시를 우리가 건설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도권 과밀집중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고 지역 불균형 문제도 계속 지금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중앙의 권력이 지방으로 지금 이양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최근에 와서는 다시 중앙으로 집중되는, 그래서 지방자치가 정말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느냐 할 정도의 지금 거꾸로 중앙집권 체제로 좀 회귀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이제는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국가의 시스템을 분권형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차원의 토론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뿌리 깊은 중앙집중적 사고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을 서울로 보내면 내려오지 않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고요. 국민들이 모두 존경하는 다산 정약용 선생조차도 유배를 갈 때 자기들한테 신심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서울 사대문호 안을 벗어나지 마. 어떠한 일이 있어요. 만약에 불가피하다면 심리학을 벗어나지 말라. 그만큼 우리나라는 서울에 산다는 것, 서울에 있다고 하는 것이 기득권이고 기회이고 미래인 이런 상황인데, 이것이 오늘날 엄청나게 심각한 수도권 일국체제라고 하는 낭병을 만들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서울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구, 자원, 권력 다 집중되어 있는 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전혀 개선될 기미가 안 보인다 하는 거죠. 지방자치 20년 됐지만 자치 입법권이라든가 자치 조직권이나 자치 재정권이 좀 없습니다. 이할자치에 머물고 있는. 그리고 그나마 우리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은 우리 노무현 박사님 발표해 주신 내용을 보면 그래도 희망을 갖는데, 작년인가요? 연총과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이런 추세로 간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없어지는 도시가 어디냐? 부산이라고 합니다. 부산이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을 했죠. 지방에서 대도시 중에 처음으로 진입을 했고, 다음은 이제 광주, 그다음에 대구 이렇게 되는데, 장기적으로 수도권하고 충청권만 남는다 이런 추세로 간다거든요. 이런 그 심각한 그 연구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은 그만큼 지금 지방이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방권 운동을 IMF 이후에 한 15년 동안 계속 추진을 좀 해왔는데요.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든가 지방분권 또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지방자치기 3대법을 제정을 했지만 잘 아시다시피 신행정수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전락을 했죠. 행정도시로 전락을 했고, 균형발전도 2단계 균형발전이 실패를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건 했지만 기업을 비롯한 민간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투자하도록 하는 부분들은 제도적인 면이라든가 정책적으로 실패를 했다고 말씀드리고, 분권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지방분권 개헌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을 좀 전개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앞서서 우리 이정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방 사주체가 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그리고 광역 기초의회협의회가 지방 사주체인데,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지금 언론과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지방분권 개헌 운동을 좀 하고 있고 심지어는 지방분권 개헌안까지 만들어서 이미 국회의장한테 전달을 한 상황입니다. 저희 시민단체는 현재 내년 초에 시민단체가 제안하는 지방분권 개헌안을 발표하고 정부에게 저희가 제안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마지막 정리 좀 한다고 그러면 이제는 그 87년도에 만들어져 있는 그 현재의 헌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 이런 것들을 이제는 뛰어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마 내년도에 저희 중부메일을 비롯한 지역 언론과 함께 또 시민사회단체, 지방사주체, 정치권과 힘을 모아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헌법을 개정하자고 하면 굉장히 두려워하십니다. 뭔가 집안의 대들보를 바꾼다는 느낌을 가지시는데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또 유럽을 비롯해서 헌법 개정의 역사를 보면 평균적으로 5년 또는 7년에 한 번꼴로 헌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부분 수정이라든지 이런 개정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방 분권이나 균형 발전 또는 실업 정책, 저출산 문제라든지 주택 정책, 환경 생태 문제, 신도시 건설, 다문화 문제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시시각각으로 급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큰 우산이 되는 헌법을 고쳐줘야만 우리의 실생활에서 아주 편안하고 편리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어떤 식으로 갈 거냐는 권력 구조에만 관심을 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들을 헌법에서 다뤄줘야만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방 분권 개헌도 있고 복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헌법을 바꿔서 지방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정상철 센터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지난 20년간의 대한민국과 충북의 변화,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 계신 분들도 엄청난 변화, 엄청난 그런 사고의 차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충북의 입장에서 바라보더라도 앞서 노근호 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는 것처럼 충북이 과거의 그냥 단순하게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생산기지, 생산지역으로서의 충청북도 이런 이미지에서 최근 들어와서는 충북이 과거와 뭔가 다른 그런 변화들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사례로 최근에 정부가 생각지도 못했었던 또는 이 작은 충북에서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매년 개최를 해왔고 이러한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정부 또는 타 지자체에 상당한 자극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충북은 더 이상 메이드 인 충북이라고 하는 장소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충북의 손에 의해서 충북에 의해서 무언가 주도가 되고 있고 변화돼 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단순하게 그 국제 행사 개최만으로 모든 부분들이 지역 내에 안착되고 안정적인 성장 메커니즘을 끌고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연이어지고 또 충북의 경제 발전을 이렇게 나가려면 앞으로도 보다 좀 혁신적이고 창조적이면서 주도적인 그러한 충북의 위상 변화를 스스로 느끼고 자임을 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이제 메이드 인 충북에서 메이드 바이 충북으로 인식이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자료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매년 연초가 되면 그 발표가 되는 자료들입니다.
그 경제 자유도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는데 크게 보면 두 개 주체에서 발표합니다. 하나는 경제 자유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런 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가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미국의 헤리티지에서 발표하는 재단에서 발표하는 그 경제 자유도 지수가 있습니다. 경제 네트워크 그 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는 전 세계 80여 개 기관들이 함께 참여해서 발표를 하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에서는 자유경제원이 참여를 해서 같이 발표를 동시에 발표를 합니다. 이 두 기관에서 발표가 되고 있는 경제 자유도에 대한 그 측정 평가 결과 내용을 보게 되면 경제 자유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경제 성장률과 소득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역 경제의 성장과 발전, 또 이 자치의 발전 이러한 부분들이 높아지려면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도 높아져야 되고 또 기업 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과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 평가 결과를 보게 되면 자유 네트워크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게 되면 157개 국가 가운데 지난 2010년도에 한국은 30위까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3년 기준으로 해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한국은 39위로 추락했습니다. 또 헤리티지 재단하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발표한 그 경제자유도 지수에서 보면 186개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 최근에 발표 2015년도 경제자유지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기업 자유도나 금융 자유도 부분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노동 자유도나 공공부문 측면으로 부분에서는 매우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고요. 특히 2015년도 경제자유지수 가운데 한국 국민들의 정치 신뢰 부분은 141개 국가 가운데 97위로 정치적 신뢰도가 엄청나게 낮은 상태입니다. 또 정책 기반의 투명성 부분에서는 무려 133위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가 겉으로는 조금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 것 같지만 내면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아직도 발전이 많이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중세 르네상스 시대에 아주 경제적으로 번성했던 이탈리아 베네치 국가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베네치아가 중세 시대에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었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재산권 보호와 자유로운 그 거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권에서도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지역들은 경제적 자유도가 상당히 높은 데서 고소득 국가로 부상한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충북 경제 4%, 또 앞으로 충북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충북의 경제적 자유도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높여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저성장 시대에 이미 전문가들은 진입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까지 진행되어 왔었던 지역 발전 정책, 그런 지역 경제 정책들은 이전과 다른 패러다임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갈 수 없고 더 이상 성장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충북 도민들 스스로도 또는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 스스로도 이제 충북이 과거 그냥 지방으로서 지역으로서의 또는 수도권의 변방 지역으로서의 그런 인식과 이미지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신수도권의 당당한 핵심 주역으로서 그런 역할과 견인차를 자임을 하고 보다 주도적이고 또 유연한 자세로 경제 자유도를 높여가는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최근에 또 다른 측면에서 뉴노멀 시대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뉴노멀 시대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 축구 경기에서 전반전이 끝나고 이제 후반전이 막 시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의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후반전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전과 똑같은 방향으로 골을 찬다면 결국은 자살골을 먹고
패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충북 경제 지금 패러다임도 많이 바뀌고 있고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이러한 부분들이 또 고착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발표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중국이 과거와 달리 우리가 굉장히 무시하고 우습게 봤었던 중국이 이제는 G2 국가로 당당히 등극을 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우리 충북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결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기업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엄청난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염려를 하고 있는데 이 경제 성장 둔화가 대중 수출 부분에서 2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국가 차원에서는 26%지만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무려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보면 우리 충북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중국의 정책 자체도 이제는 내발적 중심, 내수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고 앞으로 좀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충북도 뉴노멀 시대에 좀 적합한 그런 정책 부분들을 좀 재구조화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 기업들은 이제 좀 더 미래지향적인 R&D 부분들을 좀 강화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정부는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노력들에 좀 힘을 실어주고 충북 도민들 스스로도 좀 더 창조적인 경영 마인드로 그 의식과 사고 방식을 바뀌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충북이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좀 펀더멘탈이 튼튼한 그런 충북 경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선 첫 번째는 충북의 경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새로운 신종의 특화산업, 미래 유망 성장 전인 산업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새로운 시장 개척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국을 겨냥한 프렌들리 차이나 충북 센터 같은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볼 시점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두 번째로는 무한 경쟁 환경 속에서 충북의 지속적 성장과 혁신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역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위해서 충북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을 도모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미래 파워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충북의 과학기술원이나 충북과학기술진흥원과 같은 그러한 기구들도 좀 만들어 나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창조 경제 시대에 주도적인 역할과 참여가 필요하고 이것을 통해서 지역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어떤 승자 독식적인 측면에서는 더 이상 기대를 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러한 지역 가치의 창출과 경제적 성과를 사회적 모두가 주체들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공유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것으로 이제 그 지정된 패널들의 종합적인 토론은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은 종합 토론을 통해서 다양한 논의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시각, 행태들이 명령, 지시, 통제, 감독이라고 하는 그런 올드 패러다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제는 협조하고 지원하고 조정하고 연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되는 국가가 되어야 된다는 점. 두 번째는 역시 헌법이 바뀌어야 지방을 살릴 수 있겠구나는 생각. 그리고 이제는 생활 권리를 강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번에 느낀 점입니다. 날씨도 춥고 귀한 시간에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2부 종합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관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중국일 창간 25주년 정책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